그런데 이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는 맹꽁이 서식지가 이제 다수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국 법원은 이제 이러한 사실, 서식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제대로 고려가 됐다면은 이 사업지구는 입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적어도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맹꽁이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이 부분적으로 이제 후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그 하나의 어떤 공간을 둘러싸고 인간의 어떤 주택 단지로 조성해야 되는 어떤 이익하고 비인간 존재가 자신의 서식 공간으로 유지해야 될 그런 이익, 이런 두 가지 이익이 서로 이제 경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정당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균형을 찾는데, 정당한 균형을 찾으려면 그러한 맹꽁이의 어떤 서식지, 맹꽁이의 어떤 존재 가치, 이익, 그리고 서식지에 대한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보호법익으로 인정을 하고 이익 형량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법리를 이렇게 좀 정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생태 현황도인데, 비오톱은 뭐 잘 아실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태 자연도를 이제 도시 지역에 적용한 게 바로 이 도시 생태 현황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원고 소유 토지가 이 비오톱 1등급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1등급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발 행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고가 이 자신의 소유 토지에는 그 소유 토지와 주변에는 양서 파충류가 출현한 기록이 없음에도 양서 파충류가 출현한 비오톱과 그 유형이 같다는 이유로 1등급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해서 이 도시생태 현황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 지가 상승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의 보존은 생태 환경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죄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1등급 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 하더라도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이라든지 할 필요 없이 그것은 그냥 사회의 어떤 일반 제약으로 그 당사자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양서 파충류가 출현한 경우에 1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재 서식지인 경우에는 2등급으로 정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법원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지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영역이고 어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서식지 같은 것도 그렇게 출현한 것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서식지에 관해서 결국은 인간의 이익과 또 이제 비인간 존재의 이익 간의 어떤 적절한 이제 균형을 찾는 어떤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뭐 분석이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하여튼 이제 그 자연물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계속 계속 부정되어 왔는데 결국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는 논리인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비인간 존재의 주체성, 그다음 비인간 존재의 어떤 가치와 고유한 가치와 이익, 그다음에 인간의 윤리와 책임, 그다음에 권리의 존재와 기원, 이런 담론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확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물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1978년에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 전문에는 이미 요 78년에 이미 동물은 우리 인간과 비인간 존재는 공통의 어떤 생명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동물 역시 자연적 권리를 가진다. 자연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이죠. 그래서 국가에 기원하지 않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존재할 평등한 권리, 삶을 존중받을 권리, 특히 야생 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인간 침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본 개별 동물 보호 소송 이런 사례들은 이런 78년에 선언된 이런 세계 동물 권리에서 선포한 어떤 가치 지향과 목표들이 더디지만 어쨌든 계속 좀 수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하튼 이 앞서 본 두 사례가 이렇게 아주 이 서식지 보호에 관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판례라고 우리가 아직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판례들을 계속 우리가 계속 이런 판례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판례의 어떤 가치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서식지와 관련해서 좀 더 비인간 존재의 그런 존재할 권리라든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존중, 보호,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전망은 하여튼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에 있어서 법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민법 97조 2의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부분은 우리의 어떤 인식과 사고 전환을 위한 어떤 귀중한 어떤 법적 계기로 삼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저는 아주 계속 이제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자연의 권리 소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금박쥐 사건에서 법원도 이런 천연기념물 멸종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상은 좀 이것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조금 더 강력한 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법원의 역할. 이 자연의 권리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이라든지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이런 것들이 잘 구체적으로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잘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런 매뉴얼과 지침을 고려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그냥 실무 매뉴얼이나 지침에 불과하게 되고 유효한 서식지 보장 장치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특히 이러한 엄정한 사법 심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개별 판사의 주관적 가치 신념에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법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 법령이나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소송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동물 개 도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런 지침이라든지 국제 협약, 그런 세부 규정,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하여튼 완전하게 기절시킨 다음에 하여튼 도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가능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법과 관련된 법 제도가 또 아주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